안녕하세요. 카이스트의 정재승입니다. 귀한 자리에서 강연을 할 수 있게 돼서 기쁩니다. 저는 뇌를 연구하는 물리학자고요. 이것은 이제 이렇게 해서 얻은 뇌 지식을 어떻게 의학적으로 또 공학적으로 적용을 할까 이것을 탐구하는 학자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그 미국 캘리포니아에 제가 지금 이제 안식년에 있으니까요. 예, 거기에서 나온 하나의 일종의 미래서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960년대 미국에는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해서 히피 문화가 아주 번성했죠. 국가라는 권위를 부정하고 우리 모두가 다 국가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 시위를 하고 락이나 마리화 이런 이제 문화들을 통해서 저항 문화들을 만들고 또 우리가 수평적으로 연대하고 동지애를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소통과 공유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문화였습니다. 근데 국가 제도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마약을 통해서 그 자신의 의식을 확장하려고 했던 것들이 당연히 기존 질서로 보자면 그 불온한 것이었죠. 그래서 아마도 당연히 마땅치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정신을 반드시 그렇게 마리화나 같은 방식이 아니라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에는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보신 스튜어트 브랜드라는 사람입니다. 스탠포드에서 공부한 이 사람은 테크놀로지가 앞으로 미래에는 우리를 국가라는 벽을 넘어서서 연대하게 하고 수평적으로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때 훨씬 더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Whole Earth Catalog라는 잡지를 창간합니다. 일종의 그 카탈로그니까 제품들이 소개되는 책인 거죠. 앞에는 나사가 처음 찍은 지구 사진이 늘 담겨 있고요. 그래서 우리 지구는 하나다라는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잡지에 열광했던 사람들은 당시에 청소년들이었죠. 1968년도 이 잡지가 처음 나왔으니까요. 1950년대에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나고 60년대에 학교를 다녔던 청소년들이 이 잡지에 열광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나 스티브 워즈니악.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이 결국 애플을 만들게 되고 에릭 슈미트가 지금 구글의 CEO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 이런 잡지들을 보고 열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로부터 20, 30년 후 2000년대에 들어와서 정말로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단어들, 수평, 공유, 개방, 놀이, 그리고 동지의 의식을 확장하고 이 우주를 깜짝 놀라게 하는 방식으로 내가 새로운 제품들을 세상에 내놓겠다. 부자가 되기 위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기 위해서 제품을 만든다. 이런 평소에는 잘 듣지 못하는 비즈니스 영역에서는 잘 안 쓰는 단어들이 최근 지난 5년간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영역에서 가장 많이 들어보신 단어일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 히피 문화를 그대로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구현하려고 이들이 노력했기 때문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로서는 너무나도 황당한 SF적인 상상력이 지금은 거의 많이들 구현됐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보상을 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뭔가 정보를 공유하고 그것이 의미 있는 프로덕트가 되는 것을 우리는 위키피디아 같은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려는 노력이 브리테니커를 이길 수 있는 엄청난 백과사전을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걸 이미 봤죠.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 안에 그것은 통신 장비가 아니라 그 안에 컴퓨터를 담고 그 안에 아주 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을 담아서 사람들이 이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트위터나 블로그 같은 걸 통해서 국가라는 장벽을 넘어서서 우리가 연대하고 하나의 커뮤니티, 트위터 커뮤니티나 블로거스피어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일들이 옛날 같았으면 정말 황당한 히피적 상상력이었을 텐데 지금의 테크놀로지가 그거를 가능하게 구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떠나고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졌을 때 그때 스티브 워즈니악, 애플을 함께 공동으로 창업한 스티브 워즈니악
우즈니악에게 그 다큐멘터리에서 물어봅니다. 스티브 잡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러자 그가 한 대답이 그는 빌리언 달러 히피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리언 달러 히피는 그 다큐멘터리의 제목이 됐고요. 그리고 그가 비즈니스라는 사실은 히피하고는 완전히 다른 영역에서 어떻게 히피의 문화를 처음에는 그것도 그런 정신이 없었는데 다시 애플에 복귀해서 그 히피 정신을 구현하려고 했는가를 이 다큐멘터리는 담고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이 매년 벌어지고 있는 이 버닝 맨 페스티벌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떤 행사냐 하면요. 1986년도에 레리 하비라는 사람이 샌프란시스코의 한 해변에서 이렇게 나무 인형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당신 뭐 하는 사람입니까? 왜 여기서 이렇게 나무 인형을 만듭니까? 라고 물어봤겠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술도 같이 마시고 그래서 다음날 주말에 이 나무 인형을 함께 불을 태우고 원래 상태대로 깨끗이 해놓고 돌아온 일이 벌어져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게 너무 재밌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매년 블랙락이라는 사막에서 이렇게 거대한 목각 인형을 만들고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특별히 어떤 계획적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부족할 것 같은 걸 가져오고 하나의 도시가 만들어지려면 당연히 뭐 구급약도 뭐 레스토랑도 또 경찰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그런 참여를 하는데 아무 사고 없이 일주일 동안 그런 것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행사에 한번 참여하게 되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하나의 도시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 가능하구나. 그리고 그때 우리가 얼마나 창조적인 에너지를 뿜어낼 수 있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실리콘밸리가 어떻게 지금 현재 무너져가고 있는 미국의 경제를 그나마 살려놓고 있느냐. 동부의 그 월스트리트 아큐파이로 상징되는 동부의 엘리트 시스템, 경쟁주의 시스템이 조금씩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서부의 창의적인 에너지가 어떻게 미국을 이끌어가고 있느냐. 그거를 설명할 때 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이런 이제 창조적인 문화로 많이들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피 문화라는 굉장히 비즈니스하고는 상관없는 문화가 비즈니스로 들어왔을 때 이런 식으로 창조적인 성과물을 만들어낸다거나 아니면 예술가들이 샌프란시스코의 예술가들이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라는 이름으로 그냥 차고에서 가난하게 작품 활동을 하는 이것을 보고 창업자들이 거라지에서 이렇게 창업을 할 수도 있는 거구나. 미국에 굉장히 많은 집들이 거라지를 가지고 있지만 거라지에서 창업을 하는 문화는 실리콘밸리에서 처음 만들어졌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만의 근사한 사무 공간을 갖는 것이라는 환상을 포기하고 빨리 세상에 아이디어를 내놓고 검증받고 잘못된 아이디어라면 폐기 처분하고 좋은 아이디어라면 투자자를 받게 되는 이 거라지 이노베이션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 빠르게 아이디어를 내고 성장하게 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에피소드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그냥 한 사람이 카탈로그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바꿀 만한 테크놀로지를 소개하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 꿈꾸는 미래를 좀 더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하나의 미래서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함께 그 꿈을 공유하고 그 꿈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서 테크놀로지를 활용하고 이것이 이제 전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잘 공부하고 고민해 보면서 전략과 정책을 짤까 하는 것이 줄 수 있는 베네핏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래학이라는 분야가 좀 낯설기도 하고 정확한 미래 예측이 과연 가능한가 의구심도 들지만 어쨌든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전략과 정책들을 만들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그 오차에 대비할지 이런 것들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각별히 마음속에 담고 늘 고민하셔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제가
성공한 리더들이 어떻게 자신의 뇌를 잘 활용해서 미래를 꿈꾸고 상황을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그걸 실행에 옮겼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창의적인 리더가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어떻게 달랐느냐, 미래의 전략을 가진 리더들이 무엇이 달랐느냐, 제가 보기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불확실한 미래를 어떤 방식으로 대면했느냐, 그 대면하는 방식이 매우 달랐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래학은 불확실성을 어떻게 매니징 하느냐 를 보여주는 학문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관해서 굉장히 유명한 실험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분야에서는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실험인데요. 1986년도에 미국이 챌린저호를 우주로 띄워보낼 계획을 세우죠. 근데 뭐 잘 아시다시피 발사하자마자 73초 만에 우주에서 그 대기권 근처에서 폭발하는 사고가 벌어집니다. 그 오링에 문제가 생겨서 그 가스가 새서 폭발하는 일이 벌어지죠. 통계에 따르면 미국 인구의 17%가 이 화면을 실제로 봤고요. 그리고 85%가 이 사건이 일어난 지 1시간 이내에 이 사건의 소식을 접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울릭 라이서라는 사람이 무슨 실험을 했냐 하면 코넬 대학교 자기 수업 시간에 바로 다음 날 어제 당신이 챌린저호가 폭발했던 그 사건을 어디서 누구와 함께 있다가 어떤 상황에서 들었느냐, 그리고 그때 기분이 어땠고 그리고 나서 뭘 했는지를 꼼꼼하게 A4 용지에 적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 반 후에 다시 그 사람을 전화로 불러서 인터뷰를 하고 챌린저호가 폭발했던 당시에 당신은 어디서 누구와 뭘 하고 있었는지, 그때 느낌이 어땠고 그리고 나서 뭘 했는지를 다시 물어본 겁니다. 그 결과가 매우 흥미로운데요. 하나는 2년 반 후에 대답한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이 25%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로는 그냥 맥주 펍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친구들이랑 내셔널 풋볼을 보다가 갑자기 뉴스 속보로 그거를 보고 굉장히 황당했다라고 A4 용지에 정직하게 적었는데 2년 반 후에 물어보니 도서관에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공부를 했는데 갑자기 뉴스 속보가 나서 책에 눈물을 뚝뚝 흘렸다는 식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못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그들의 절반 이상이 물어보면 큰 줄기는 맞지만 세부 사항이 마구 틀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체 사람들의 10%만이 2년 반 전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얼추 비슷하게 잘 기억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 첫 번째 결과는 우리의 기억이라는 것이 얼마나 불확실한가, 쉽게 왜곡되고 과장되고 때로는 망각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 기억 속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믿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사실 우리의 기억이 불완전하다는 건 우리 모두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제 더 재밌는 건 이 다음 실험인데요. 그렇게 잘못 기억하고 있는 90%의 사람들에게 A4 용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근데 2년 반 전에 당신은 A4 용지에 이렇게 쓰셨는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들의 반응을 카메라로 찍고 그리고 리포트로 남긴 거죠. 예. 결과가 뭐냐 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이런 거라는 겁니다. A4 용지를 보고 글씨체를 보니까 제 글씨가 맞고 지금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알겠는데 이 A4 용지 얘기는 틀리고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맞습니다. 라고 주장하더라는 겁니다. 네. 다시 말하면 거부하기 어려운 굉장히 객관적이고 결정적인 증거를 들이대도 사람들은 자기 머릿속에 있던, 특히나 반증되지 않고 2년 반 가까이 있던 그 기억이 설령 왜곡되고 망각되고 뒤틀려 있더라도 그것이 더 옳다고 확신하는 성향들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정보에 대한, 미래에 대한,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 그 정보를 어떻게 얻었느냐라는 정보원, 그리고 그것을 서포트하는
추후의 증거들에 의해서 확신의 레벨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마다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설령 얼핏 슬쩍 들었더라도,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정보원을 통해서 들었더라도 그것이 내 머릿속에 오래 남아있으면, 내가 그것을 계속 생각하면, 심지어 내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확신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겁니다. 예. 이 실험 결과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그 성공한 리더들,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자기가 낸 아이디어가 성공할지 말지가 불명확한 그런 아이디어가 결국은 성공하게 만든 그런 리더들은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했을까라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게 만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혁신적인 아이디어일수록 처음에 내면 사람들의 저항이 심합니다. 네, 그래서 거부감도 있고요. 잘 안 될 것 같은 아이디어를 마구 사람들은 쏟아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설득하고 결국은 그것을 실행까지 옮겨서 성공 사례로 만든 리더들은 도대체 자기가 처음 아이디어를 낼 때부터 이 아이디어가 성공할지를 알았을까? 이게 이제 학자들은 궁금한 질문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가 다른 사람들을 그토록 강력하게 설득했을까? 뭐 예를 들면 애플이라고 생각해 보면, 애플이라는 컴퓨터 회사가 갑자기 픽사라는 애니메이션 회사를 차리겠다고 의사결정을 하거나, 아이폰이라는 전화기를 만들겠다고 주장하거나 이랬을 때, 그가 물론 스티브 잡스는 독재자였지만 그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것을 끝까지 관철했을까? 그게 이제 궁금한 질문인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을 탐구해 보니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성공 사례에 대해서 그가 그 아이디어를 처음 낼 때부터 그것을 성공시키는 그 과정에서 당신의 확신의 수준은 어땠을지를 물어본 거죠. 네.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들이 흥미롭게도 굉장히 유사한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확신의 레벨이 높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그들이 날마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의심하고 이게 잘 안 되면 어떡하지 걱정하고 고민하고 안 될 것 같은 부정적 상상들을 하면서 거기에 대비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런 결과를 얻고 학자들이 이제 허탈했어요. 우리랑 크게 다를 바가 없구나. 근데 이 사람은 성공하고 우리는 그렇지 못한 이유가 뭘까? 하니까 그들이 확신의 레벨은 낮았지만 그 다음에 한 의사결정 과정이 남들과 다르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어떻게 달랐느냐? 대개 우리는 확신의 레벨이 낮으면 내가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이유로 의사결정을 미룹니다. 근데 성공한 리더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내가 이 의사결정을 언제까지 할 거라는, 그 언제까지 할 때 가장 폭발력이 있다, 의미가 있다, 효과가 있다는 걸 생각해 두고 그 시간이 될 때까지 좋은 의사결정을 하려고 굉장히 많이 자료를 모으고요. 그래서 그 시기가 됐을 때 자신의 그 의사결정에 대한 확신이 70%가 넘으면 그것을 실행에 옮긴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내 의사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이 들면 바로 자신의 의사결정을 바꾼다는 겁니다. 조정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번복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의사결정을 완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표를 완수하는 걸 훨씬 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개의 사람들은 그와 정반대로 의사결정을 합니다.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냐 하면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정보를 계속 모으면서 의사결정을 미루다가 정말로 이게 확신이 들 때 그 의사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한 번 한 의사결정은 절대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확신을 들 정도로 어떤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는 얘기는 상황이 굉장히 자명해지는 상황인 경우가 많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나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남들도 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그런 의사결정은 임팩트가 적은 거죠. 그리고 설령 그렇게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했더라도 상황이 바뀌거나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얻거나 그러면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서 자신의 의사결정을 바꾸는 그런 이제 조정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많은 사람들은 신중하게 한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한 번 의사결정을 하면 잘 바꾸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리더가 자신의 의사결정을 바꾸려면 굉장히 많이 조직 구성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과 많이 얘기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가 이런 거다. 이거에서 제일 좋은 의사결정은 이거다라는 걸 조직 구성원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해서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하면 나중에 상황이 바뀌었을 때 의사결정을 바꾸더라도 조직 구성원들이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전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리더가 밀실에서 혹은 자신의 신복들과 함께 의사결정을 한 다음에 의사결정한 결과를 조직 구성원들에게 전하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면 유일하게 커뮤니케이션 한 내용이 의사결정을 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걸 바꾸면 상당히 조직 구성원들이 혼란스럽고 리더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없는 리더들은 자신의 의사결정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의사결정이라는 걸 나중에 알고 나서도 그것을 바꾸지 못하고 계속 밀어붙여야 되는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공한 리더들이 의사결정하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걸 이제 심리학자들, 사회심리학자들, 또 신경과학자들이 조금씩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성공한 젊은 리더들이 점점 좋은 위치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될 텐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분들은 수많은 성공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의사결정을 right time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의사결정이 점점 빨라집니다. 본인은 직관이 발달해 있고 직감력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빠르게 의사결정을 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연세가 들면 들수록 cortical flexibility라고 해서 전전두엽이 아시다시피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의사결정을 조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는 이런 류의 기능이 나이가 들수록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은 점점 빨라지는데 그렇게 해서 한 번 한 의사결정을 잘 바꾸려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빨리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잘못될 가능성은 높은데 그 의사결정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계속 고집하기 때문에 설득이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어느 순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있고 뭐 이런 경험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것을 저희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아놀드 토인비가 말하는 휴브리스라는 거예요. 자신의 성공 모델 때문에 그것을 과신해서 나이가 들어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 이게 아주 전형적인 휴브리스의 예가 아닌가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미래에 대한 uncertain한 미래, 정확하게 예측하는 건 어렵고 확신하는 건 어렵다. 그렇지만 거기에 맞춰서 확신의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면 전략을 짜고 실천해 나가고, 그러다가 내 생각이 잘못됐다고 하면 그것을 조정해 나가고, 이런 이제 유연성이 성공한 리더들에게 이제 매우 필요하다는 거죠. 아주 실패를 했을 때 캔디처럼 나는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고 이것을 실패 뭐 당연히 할 수 있지 허허허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실패에 둔감한 게 좋은 게 아니라 실패했을 때 그거를 굉장히 좌절하고 슬퍼해야죠. 그렇지만
다시 딛고 일어날 에너지를 얻는 게 이제 필요한데 그것을 이제 리질리언스라고 부릅니다. 이런 이제 리질리언스를 갖고 있는 리더들이 어떤가에 관한 연구들이 조금씩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반대되는 우울증 환자들이 왜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리질리언스를 보통 사람들보다 현저히 떨어지게 갖고 있느냐를 주로 연구하고 있지만 그 리질리언스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에 관한 연구들도 조금씩 있는 거죠.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되게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바라보는 리더일 때 오히려 더 그 리질리언스를 갖게 되고 자기 객관화를 하는 능력이 여기서 굉장히 크리티컬하다라는 겁니다. 인슐라라는 곳이 상황을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할 때 이제 많이 액티베이션이 되는데 그 인슐라가 그 보통 사람들과 그 리질리언스가 높은 리더들이 어떻게 다르냐? 리질리언스 이 인슐라의 반응이 오랫동안 지속되느냐, 좋은 결과, 나쁜 결과가 반복돼서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슐라가 클래시컬 러닝 그 컨디셔닝이 계속 유지되느냐, 아니면 빨리 회복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리질리언스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제가 이제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그 도움이 되는 정책 리더인 분이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미래가 어차피 이제 굉장히 불확실하고요.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건 어렵지만 결국 우리 머릿속에 역사, 과거의 역사를 여러 가지 생각해보고 오늘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고민하시는 것처럼 앞으로 미래가 어떤 모습이 될 거고 내가 어떤 미래를 꿈꾸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의 타임라인 안에 미래의 포션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정책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겠죠. 과학 분야라면 미국의 NSF는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우리 사회가 어떤 모습일지를 계속 그 예측하는 퓨처 리포트라는 걸 냅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부분의 과학 정책은 그 NSF의 리포트를 바탕으로 해서 어디에 얼마의 돈을 투자할지가 많이 결정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노력 혹은 뭐 NSF가 그랜드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앞으로 미래에는 삶에 영향을 받고 기술들이 무엇인지를 그게 종종 바뀝니다. 들어왔다가 빠져나가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것을 선정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이 그래서 꾸준히 정책적으로 미래에 관한 리포트를 만들고 준비하는 과정이 실제로 오히려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개인 조직 또 정부 조직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는 하나의 고정된 결과를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다시 말하면 지금의 연예기획사가 싸이 같은 성공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5년 전부터 준비하려고 했다면 아마 다 실패했을 겁니다. 우리가 되돌려 보니 싸이가 성공하는 데에는 이런 요인이 있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지만 그거를 미리 준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늘 혁신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설명되어질 뿐이라고 저희 뭐 미래 전략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항상 어떤 좋은 결과를 예측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대로 늘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고 그래서 좋은 결과들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확률적으로 풍성한 토대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겠죠. 근데 우리가 왜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행동을 하느냐? 그것이 생존에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익스플로이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과거에 내가 했던 경험, 지식, 전임자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익혀서 오늘의 문제에 적용하는 것, 그것을 익스플로이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나도 효율적이죠. 모든 사람들이 이게 독버섯이고 먹으면 죽는다는 걸 다 매번 확인한다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러니까 이건 먹으면 안 돼. 이거는 이렇게 해결해야 돼. 하는 것들을 잘 익히면 우리가 문제를 빠르고 효율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익스플로이테이션은 매우 유익한 전략이고 대부분의 조직이 정책을 만들거나 그것을 행정부가 운영하거나 기업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전임자가 어떻게 했는지, 과거에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매우 안전한 방식인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과거의 상황과 오늘의 상황은 다르고요. 같은 문제라 하더라도. 그리고 과거에 내가 선택할 수 있었던 옵션들, 해결책의 개수, 가짓수 혹은 방식과 내가 오늘 해결할 수 있는 방식들, 가능한 미래들은 매우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기회가 매우 필요하고요. 그래야만 사실은 혁신이라는 세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성공 모델이라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문제를 해결했던 방식으로 그대로 적용할 때 안전하게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만 결과를 얻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 이상의 좋은 결과를 얻지는, 그러니까 혁신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죠. 대부분의 일들은 익스플로이테이션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예전 방식으로 적용하고 하는 일들이 필요하고 90%의 리소스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돼야 할 겁니다. 근데 성공한 리더들, 미래에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게임의 판도를 바꾸고 그 게임 체인저가 되거나 브레이킹 룰을 하는 그 그라운드 브레이킹 리더들은 뭐가 다르냐? 한 10% 정도의 리소스는 혹은 뭐 20% 정도의 리소스는 실패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한 번도 탐색해보지 않은 다른 가능성에 문을 열어두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는 거. 그리고 다양한 시도들이 가능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설령 실패하더라도 그 책임을 묻지 않고 다시 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하는 것들이 전체를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10% 정도의 리소스에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구글이 일주일에 하루, 그 5일 중에 20%의 시간을 당신이 생각하기에 구글에게 유익한 일을 해라 라고 맡겨두었더니 그 시간에 뭐 나머지 4일만큼이나 좋은 퍼포먼스가 나와서 우리가 쓰는 구글의 지메일도 그 하루 동안에 사람들이 했던 일의 결과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자기가 미래를 계획해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가능성을 제기하는데 뭐 설령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기회를 주고 그랬을 때 좋은 성과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 제도를 어뷰즈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때 나태하게 노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100% 그런 방식으로 운영할 수는 없겠지만 10% 정도는 그렇게 90%의 익스플로이테이션 전략이 얻을 수 없는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런 정도의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과학계에서도 많은 시도들을 하죠. MIT 미디어 랩이 1985년도에 네그로폰테라는 교수의 아이디어로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제롬 와이스너 당시 MIT 총장이 전폭적으로 지지하고요. 이 MIT 미디어 랩의 모토가 뭐냐? Inventing a better future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인벤팅하는 랩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20, 30년 후에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바꿀 테크놀로지가 뭘까를 그게 상업적으로 돈을 많이 벌 거냐? 그걸 한다고 해서 지금 무슨 이득이 있냐? 바로 내일 혹은 2년 후, 3년 후 결과가 없더라도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들을 열어놓으려고 했더니 뭐 MP3의 아이디어도 사실 여기서 나온 거고요. 지금 네그로폰테가 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아이들에게 $100짜리 컴퓨터를 제공하는 이제 이런 아이디어들이 이제 여기서 인큐베이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정책적으로도 벌어져야 되는 거죠. 다양한 정책적,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전략적인 보고서들이 나오고 정책 대안들이 나오고 그것을 작은 단위에서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고 이게 잘 워킹하는지 안 하는지를 한꺼번에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곳에 적용해서 자꾸 바꿔보고 임프루브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테크크런치라는 곳이 이런 그 과학 쪽에서는 이런 걸 해볼 수 있는 아이디어 보고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 같은 사람들은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우리가 앞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기술들이 20년, 30년 후에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때 여기서 나오는 수많은 아이디어들의 가능성들을 탐색하면서 익스플로레이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지금은 그 선택과 집중이라는 방식으로 국가가 과학기술의 연구비를 지원할 때 굉장히 이제 선택과 집중의 포션이 커졌죠. 옛날에는 그냥 연구비를 책정하고 사람들이 프로포절을 내면 그걸 보고 심사해서 제안하는 그게 이제 훨씬 더 많았다면 조금씩 이제 국가 주도하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술에 큰 돈을 들여서 투자하는 이제 이런 선택과 집중의 방식으로 돈이 연구비가 집행되는 사례들이 조금씩 옮겨가고 있는데 미국은 여전히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낸 아이디어를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많고 국가가 돈을 대는 건 그것이 대규모의 인건비가 필요하거나 전 국가적인 수준에서의 장비 지원이 필요하거나 큰 프로젝트가 필요한 것을 NS Future Report를 바탕으로 해서 지원하는 방식이어서 그 선택과 집중의 포션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조금씩 이제 선택과 집중의 포션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그것이 이제 앞으로 미래에는 이런 기술이 중요할 거야. 바이오테크놀로지, 나노테크놀로지, 융합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그걸 하는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돈이 들어가는데 당연히 선택과 집중을 할 때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은 예산이 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파이를 잃게 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적절한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그 밸런스가 어느 수준이냐 이것들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기 계신 정책 리더분들께서 그런 걸 고민해 주시면 좋은 거죠. 최근 들어서의 리포트들은 그래서 스몰 펀드가 그러니까 요즘 이제 점점 사이언스는 빅 사이언스로 가고 국가가 큰 돈을 들인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실제로 이제 지난주에 나온 사이언스 리포트, 사이언스에 실린 논문에 보면 스몰 펀드를 받은 리서치에서의 퍼포먼스가 빅 펀드를 받은 그 리서치 퍼포먼스보다 사실은 더 퍼포먼스가 좋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아이디어가 좋은 아이디어가 많고 그 다음에 국가가 주도해서 돈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돈이 늘어나는 것만큼 퍼포먼스가 늘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아이디어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표적인 예가 휴먼 지놈 프로젝트였던 것 같거든요. 1980년대 그 휴먼 지놈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우리나라도 만약에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거기에 참여하게 하고 거기에 필요한 돈을 함께 지원했으면 그 혜택들을 사실 많이 나눴을 텐데 당시에 그러지 못했죠. 그리고 그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그 이후에는 또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같이 그 인터내셔널 컨소시엄 같은데 우리나라도 조금씩 참여하게 됐는데 이런 것들은 국가가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빅사이언스가 필요한 분야의 경우 이렇게 이제 커넥텀 연구 모든 우리 뇌에 있는 한 100억 개가 넘는 이런 신경세포들의 모든 시냅틱 커넥션을 전부 다 밝혀내는 이런 커넥텀 프로젝트를 하겠다. 이러면 이거는 정말 몇몇 개인이 모여서 하긴 힘드니까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겠죠. 우리는 2명 이상이 모였을 때 딱 그 집단에 들어가는 순간 누가 리더이냐 내가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를 굉장히 빠르게 판단하는 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우리의 뇌는 팔로워십이 디폴트 모드인 거예요. 누구를 팔로우할지를 찾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리더를 찾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거든요.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사이에 묻혀 있을 때 내가 훨씬 더 안전하거든요. 진화적으로 더 유리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한 명의 리더에 의해서 조직이 이끌어질 때 훨씬 더 그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것도 많은 동물들 시스템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제일 유명한 예가 이제 이 탄덤 러닝이라는 건데 개미 수준에서도 그 물건을
그러니까 먹을 걸 이고 개미굴로 들어갈 때조차도 이렇게 앞에 개를 리딩하는 리더가 있고 실제로 무거운 걸 드는 팔로워가 있고 그리고 앞에 리더가 방향을 정하고 그거를 굴리는 템포를 결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리더가 그 뒤에 있는 다른 팔로워가 따라다니고 이런 일들이 개미 수준에서도 보이는데 이게 그 개미 수준 이후에 모든 대부분의 그 사회적 동물들 사이에서 많이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리더를 찾고 그 리더의 이끌림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가는 것 이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성공한 리더, 많은 동물들의 리더가 보이는 특징, 그리고 예전에 인간 사회에서 리더가 보였던 특징이 뭐냐 하면 그 리더가 카리스마 있는 리더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리더란 모름지기 카리스마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오죠.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리더감이다. 저 사람은 리더감이 아니다. 라고 우리는 아주 쉽게 판단하고요. 그리고 그 카리스마 있다는 게 우리가 저 사람을 리더의 자리에 앉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사회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는 카리스마 있는 리더가 더 그 조직을 잘 리딩한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게 그럴 법도 한 것이 카리스마란 본질적으로 정의가 그 사람의 능력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인간적 매력이나 성품 때문에 그 사람을 따르고 싶게 만드는 경향을 카리스마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카리스마가 있다고 해서 더 나은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닌 거죠. 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우리가 쉽게 카리스마에 현혹될 것이 아니라 조직을 정말로 성공적으로 이끄는 리더의 성품들이 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리더의 그런 evolutionary leadership theory라고 그걸 부르는데요. 그 분야에서 사람들이 주장하는 가설 중에 하나가 정답이 아니라 가설 중에 하나가 이 빅맨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옛날에 우리는 카리스마 있는 중앙 집권적인 왕처럼 그런 권위적인 리더를 갖게 된 건 최근에 지난 몇천 년의 얘기고 그 전 수만 년 동안 우리가 따랐던 리더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명령을 하고 사람들에게 역할을 나누어주고 일을 일사불란하게 시키는 게 아니라 그가 꿈꾸는 미래의 비전을 공유하게 하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비전을 공유해서 그 사람과 함께 그 뜻을 따르고 실천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찾아가서 상의하고 그럼 그가 해주는 답을 들으면서 거기에 영향을 받고 그런 리더가 훌륭한 리더인데 그런 리더가 조직을 이끌 때 훨씬 더 그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거죠. 그래서 리더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는 역할을 분담하는 리더가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사회적 영향을 주는 리더들이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냥 저 개인적으로 이걸 보면서 든 생각은 좀 확대 해석해 보자면 결국은 일일이 모든 걸 다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할 수가 없죠. 특히나 뭐 우리나라 정도 규모의 한 사회를 이끌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챙길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 정책, 철학, 정신을 품고 있는지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느끼고 알아서 그들이 하는 의사결정이 그 리더의 의사결정과 크게 다르지 않도록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리더가 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어떤 미래를 꿈꾸는지 여러분들이 꿈꾸는 사회의 미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꿈꾸는 미래에 동의하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다고 자발적으로 아이디어도 내고 그리고 잘 모르겠다고 생각되면 찾아와서 상의도 하고 그때 그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들이 그들의 자발적 동기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그래서 여러분들의 미래의 비전을 더 많은 국민들이 공유할 수 있게 그 나라를 이끄는 미래 전략을 가진 성공한 리더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의 꽃은 벤처다. 선진국 따라잡았던 그때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의 많은 도전이 있을 겁니다.